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읽어주는 상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1월에 구매했던 윤홍균 작가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다시 꺼냈는데요. 연말이 돼서 다시 꺼내게 됐네요. 책이 너무 좋아서 책 표지도 너무 이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심플 라이프 출판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쁘죠? 책 표지가. 자, 머릿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유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여렸다. 편도선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땐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의 분별력과 판단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물론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전문의의 수련을 받는 동안 좋은 선배와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가 아닌가? 그러니 남들보다 행복한 게 당연하다. 동의할 수 없다. 몇 년 전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 나는 미루었던 숙제를 하나씩 풀고 싶었다. 몇 년 전 근무를 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서 미뤘던 숙제 하나를 풀고 싶었다. 바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 시간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남기고 싶었다. 고민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질 때마다 어김없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과 차트에 셀프 에스팀이라고 표기되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뜻하는 단어. 나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게 됐다. 고민을 정리해보고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도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서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서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을 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 틀 무렵 고양이처럼 들어오기를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었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 있었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죽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인 셈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그 결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 힘들었던 여러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상처받고 어떤 행동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과거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습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담, 은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에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속 얘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또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털어놓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중요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맘먹은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엄습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자존감 이야기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을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었다. 어렵게 얻어낸 지식을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곧 지식에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인가 말이다.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뤘다. 많이 듣고 쓰면서 자존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3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4, 5장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을, 6, 7장에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았다. 각 장 하위 단락이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실천법을 소개했다. 이것만 잘 따라해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묻는 독자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윤홍균. 네, 윤홍균 작가님의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윤홍균 작가님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나봐요. 그랬다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자존감을 극복을 하셨는지 이 책을 통해 조금 많이 알고 많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감정은 뜻대로 조절하기 어려울까? 지금부터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자존감과 감정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 대부분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의외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상담을 할 때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무슨 감을 느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절반 이상이 감정을 아예 부인하거나 아무렇지 않다고 회피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리기도 한다. 처음엔 나도 이런 반응이 적잖이 당황했다. 아니 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머지않아 그런 반응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정은 본능이고 말로 표현하는 건 이성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감정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그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본능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게 이성의 영역에 있는 답을 요구하니 당연히 설명을 못할 밖에. 말문이 막힌다는 말처럼 진짜 힘들 때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감정에 어느 정도 빠져나온 다음에서야 그 감정을 대해 얘기할 수 있다. 감정은 내 마음의 패션. 감정은 내 마음이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패션 감각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좋은 소재의 옷을 센스 있게 입으며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주눅이 들고 부끄러워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완벽한 패션이란 존재하지 않는 듯 감정도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자신이 나쁜 원단에 속하는 분노, 슬픔, 자기 연민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빈티지로 멋지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행복과 기쁨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입었다면 결코 좋은 패션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자존감의 높고 낮음도 결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크게 갈린다. 감정 조절과 자존감의 관계. 요즘은 남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다. 그래서인지 미움받을 용기를 내라고 부추기거나 앞으로는 까칠하게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갈수록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일반화하는 것 같다. 글쎄, 과연 그럴까?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마음껏 내보이는 게 꼭 건강하거나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감정은 배가 고프거나 졸린 것처럼 본능의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무의식 중에 느낀다.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패스트푸드만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이 생기고 지나치게 많이 자면 몸에 해롭다. 감정 조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적당한 게 좋다. 문제는 정확히 화를 내고 싶은데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반대로 아예 표현을 못할 때다. 이러면 내 마음이 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으면서 자존감의 구성 요소인 자기 조절감이 떨어진다. 감정 폭발 후 우울해지는 이유. 감정이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알면
감정을 조절하는데 작은 단초로 삼을 수 있다. 감정이 격양되면 뇌는 위기를 직감한다. 그러면 공격성 신경 전달물, 아드레날린이 샘솟고 활동성 물질인 도파민은 본능 중추로 모여 동시에 이성의 뇌인 전두엽은 스위치를 내린다. 이때 뇌는 긴급한 상황임을 인식해 이성보다 생존을 우선시하게 되고 뇌의 가장 깊은 곳인 본능의 뇌가 깨어난다. 뇌의 이런 신호는 곧바로 신체에 전달된다. 큰일 났어. 지금 주인이 열받았어. 전투를 준비해. 신호를 받은 신체에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빠진다. 이런 신체 변화를 다시 내가 감지한다. 뇌는 심장이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는 걸로 봐 위기가 온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몸에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뇌는 몸을 깨우고 몸은 뇌를 다시 깨우는 과정이 반복된다. 여기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몸의 긴장도는 점점 강해지고 최고점에 달하면 펑 하고 터져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화로 분출되는 것이다. 아드레날린이 최고치를 찍고 도파민 활동이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뇌와 몸의 긴장도가 최고점을 찍고 나면 뇌는 급격하게 우울감에 빠져든다. 뇌와 신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휴지기를 갖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신비롭다. 그런 극도의 흥분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뇌는 재빨리 아드레날린 분비를 중단시킨다. 이때 인간은 심한 무기력과 무능감, 자책감을 느낀다. 부모가 아이에게 고함을 지른 후 나쁜 부모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배우자에게 폭언을 한 후 자괴감에 빠져드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 있어다. 이처럼 인간은 흥분 뒤에 우울기가 나타나도록 진화되었다.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안전장치인 셈이다. 흥분 뒤에 우울이 오는 건 위기를 제어하려는 본능으로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세 가지 부류. 그렇게 인간의 뇌와 신체는 적당한 조절을 통해 생존한다. 하지만 감정 조절이 유난히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 첫째, 행동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내가 흥분할 때마다 손과 발, 성대까지 함께 흥분한다. 감정이 흥분하면 뇌의 가장 깊은 곳에 감정 중추가 항진된다. 그러면 신체는 감정 중추에 몰려있는 활성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감정이 격양됐을 때 몸을 움직이면 손해가 활성화되면서 감정 중추는 안정을 되찾는다. 심호흡을 하거나 혼자 주먹을 휘두르거나 산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면 감정이 풀리는 것이 그 예다. 문제는 이 몸동작이 과격해질 때다.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을 다치게 하는 행동화가 습관이 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둘째,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이다.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영역을 해마라고 부르는데 과거 기록은 해마의 정보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 그런데 이 해마가 감정 중추인 편도핵과 붙어 있어서 기억과 감정을 늘 함께 간다. 따라서 상처가 아물지 않은 사람들은 과거의 감정 또한 아물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크게 반응한다. 극심한 공포와 관련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불안은 수시로 올라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같은 이치다. 화가 덜 풀린 사람이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셋째, 감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웬만해서 화도 내지 않고 미움도 없으며 슬픔도 부정한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을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거부하는 것이다. 엄마니까 힘들어도 참아야만 한다는 초보 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신입사원. 시험에 합격하려며 공부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이런 경우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에 죄책감을 갖는다. 감정을 잘 안 느끼려는 행위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니 배고프지 말아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본능이 있는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억압과 폭발만 반복한다. 연인 때문에 화가 나도 아니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늦었어? 라면서 감정을 억압한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눈물은 흐르고 몸에서 감정은 느끼라고 아우성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한다. 그러다 감정의 압력이 높아지면 상대에 상관없이 폭발한다. 결국 자기도 다치고 남들도 다치게 만든다. 반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얼마나 느끼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인식하고 있다. 또한 그 감정이 지금 눈앞에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란 사실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에게 화가 날 때 그 화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온 어떤 경험과 오늘의 상황, 자신의 컨디션까지 합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이나 약속을 하지 않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후에 행동한다. 남들 보기에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모습을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은 감정도 없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은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분명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심호흡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온 매무새를 가다듬는 식으로 누구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누구는 감정이 식기를 기다리거나 편하지 않게 조절할 줄 알고 누구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행동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음에는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